오늘은 이 르네상스 일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르네상스에 활약했던, 르네상스 시기에 활약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주제로 훑어보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시는지요? 그게 혹시 오늘 오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제 얘기 조금 하고, 이 강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혹시 다른 제 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든가 또는 희망, 요망이 있으시다고 하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강의를 좀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강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사실 크게 자신은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에 무슨 문제의식을 던져준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꼭 우리 시대에 지금부터 한 500~600년 전에 지구의 반대편이라고 해도 좋은 유럽에서 있었던 르네상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한 시대, 한 문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에 곡히 꼭 무슨 연관을 가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서울도 그런가? 저는 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제가 사는 시골만 하더라도 가령 르네상스 주차장 이름이 왜 르네상스인지 모르겠는데, 르네상스 예식장, 심지어 르네상스 꽃집, 르네상스라는 말이 좀 어감이 좋은 말인가? 그런 간판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 그런 간판 외에 무슨 르네상스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르네상스라는 게, 물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세계사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미술 공부를 할 때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 소위 삼천재, 어떻고 저떻고, 또는 세계사 시간에 가끔 잠깐 르네상스라는 게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그게 벌써 500~600년 전의 이야기고, 우리 시대의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문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르네상스 구체적으로 뭐가 오나? 다가오나? 좀 본다면은 왜 이 강의를 해야 되지? 또는 여러분들은 왜 이 강의를 들어야 되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마도 다 알고 오셨겠지만, 저는 르네상스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르네상스를 전공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양사학 또는 세계사, 문화사학, 역사학과 교수라거나 또는 무슨 미술사, 문학사 쪽에 교수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어느 쪽도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원래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법대에 한 30년 정도 법대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다가 원래부터 이 법과대학이 로스쿨로 바뀌는 바람에
로스쿨은 도저히 못 가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혹시 여기 로스쿨 다니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로스쿨 다니는 분이 이런 강의를 들어올 생각은 없을 테니까 그렇죠. 제가 있는 그 대구의 경산의 시골의 한 대학에는 거기 대학의 로스쿨은 그러니까 올해의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포함해서 한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 2천만 원을 학비만 한 2천만 원 이상, 한 2,200만 원인가 얼마 되죠. 원래는 이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이라는 걸 만들 때에 지방에다가 하나씩 이제 로스쿨을 둔다. 노무현 정권 때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세종시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로스쿨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각 지역에 하나씩 분산하는 게 됐는데,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이제 제가 있는 영남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로스쿨로 지정이 됐어요. 로스쿨 학교로. 그런데 이 등록금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로스쿨을 시작을 했는데 막상 입학한 학생들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부 이제 서울에 무슨 그 스카이라고 하던가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 출신들이 로스쿨에 다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몇 개의 로스쿨은 물론이고 지방에 하나씩 각 도나 뭐 이런 전국에 한 지방에 지방에 있는 로스쿨이 한 대여섯 개 되죠. 한 대여섯 개 로스쿨이 다 그렇게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로 각 지역에다 로스쿨 하나씩 뒀는데 이 서울 스카이 출신들이 로스쿨을 100% 점령한 셈이 되어버렸죠.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결과도 예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한 30년 정도 노동법을 법과대학에서 가르쳤는데 30년 노동법을 가르칠 때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법과대학 학생들이 난 사업시험을 비롯해서 각종 시험 공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법이라는 과목은 어떤 시험 과목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이라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다면 좀 그렇다겠죠. 인기 문제는 아니니까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법과대학 선생을 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 간단히 말하면 왕따 비슷하게 그렇게 답하며 살다가 로스쿨로 또 바뀐다고 하니까 뭐 꼭 여기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대학이 법과대학이 한 10몇 개 대학이 이제 로스쿨로 바뀌었는데 아마 그 바뀐 대학에서 다른 로스쿨로 안 바뀐 대학에서 많은 교수들이 로스쿨로 바뀐 대학으로 왔어요. 작년은 막 한바탕 법과대학 차원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대부분 이제 로스쿨이 안 된 법과대학의 선생들은 막 길을 쓰고 로스쿨이 된 학교로 막 왔죠. 그런 와중에서 로스쿨이 된 학교에 있는 교수가 로스쿨 교수로 안 가고 그냥 집에까지 못 가고 집에 영 돌아가지 못하고 교양학부라는 곳으로 옮긴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양학부에 있는 선생이지만 사실 르네상스라는 것을 제가 학교에서 한번 가르친 적도 없고 수업을 한 적도 없고 교양학부라는 게 사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교양학부라는 데는 선생이 없는 학교예요. 없는 그냥 1학년, 1, 2학년 학생들을 그냥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행정기관에 불과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법과대학에 로스쿨로 못 가겠다고 하니까 결국 저를 달리 받아줄 데도 없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강기 교양학부입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인문 광고에 보니까 제가 영남대 교양학부 교수라고 되어 있던데, 하여튼 그런 신세니까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린 르네상스 강의가 무슨 르네상스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그동안의 어떤 강의 경력이라든가 또는 연구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왜 르네상스 강의를 하느냐, 한번 공부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연관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데. 제가 르네상스에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죠. 이 르네상스 문제는 저한테 항상 좀 고민거리였습니다. 무슨 고민거리였나 하면은, 역사를 공부하거나 특히 여러 가지, 여러분도 아마 관심들을 가지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문제이긴 하지만, 가령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문숲 강의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푸코도 나오고, 아드러도 나오고, 무슨, 이런, 최근에 그런 어떤 비판적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강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런 논의들이 쭉 이제, 우리가 읽고 보게 되는데, 대체로 이 포스트모더니스트, 꼭 포스트모더니스트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대의 많은 비판 사상가들이 르네상스라는 것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가령, 대체로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모더니즘의 출발이 르네상스다. 그 르네상스는 여러 가지 이른바 이성이다, 과학이다, 이런 어떤 모더니즘의 어떤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념들 때문에 결국은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하는 모더니즘을 부정하는 이런 담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평소에 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 포스트모더니즘 강의는 아닙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르네상스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하는 이야기를 쉽게 따라가기가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볼 때에, 포스트모더니즘이든 뭐든 간에, 예를 들어 아도르나 홀카이머 같은 사람들은 2차 대전까지의 어떤 홀로코스트까지의 모든 어떤 말하자면 서양 문명의 어떤 파멸, 종국의 근본 원인을 모더니즘이 찾는데, 그 모더니즘의 출발을 르네상스 또는 르네상스를
포함하는 계몽. 그죠? 그러니까 이 호르카이머나 아도널 같은 사람들은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베이컨 같은 사람들 주로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르네상스까지 포함해서 모더니즘의 어떤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논의의 차이는 있지만 대충 기본적인 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틀은. 그런데 자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물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꼭 어떤 역사적인 모델을 가지고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흔히 말하는 뭐 가령 기독교 쪽에서 가령 무슨 뭐 엘룰 같은 사람이든 뭐 하여튼 기독교 내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이나 또는 불교 내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원시 기독교, 원시 불교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뭐라 그럴까 모델로 생각하는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어떤 모델을 찾는 어떤 역사적인 다른 어떤 시점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가령 푸코나 물론 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말년에 가지고는 뭐 그리스 시대의 어떤 뭐 이런 좀 그리스의 포리스 같은 이런 것을 하나의 나름의 모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거 더운데 이거 좀 벗어도 괜찮을까요? 많이 덥네 이 방이. 시골에서 올라온다고 옷을 많이 입고 어쩌니까. 아무튼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를 르네상스 문화라고 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부정하는 또는 거부하는 또는 비판하는 모더니즘의 원류라고 보는 경향이 하나 있다. 그죠? 하나 있다.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하는 그런 모더니즘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가령 이 14세기, 15세기, 16세기 정도를 이제 보통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그 시대의 모더니즘적 성격과 또 그 후에 예를 들어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 한 3, 400년간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항상 의문으로 느껴왔어요. 저 경우에는. 구별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하나의 역사적 모델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뭘 주장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아도르나 호르카이머가 계몽의 변정법에서 자 계몽을 부정했다? 그럼 뭘 이야기하냐? 소위 흔히 말하는 뭐가 대안이냐는 이야기처럼 뭘 얘기하고 있나? 푸코가 근대를 원형 감옥을 모델로 하는 모든 감시와 처벌 체계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뭐야? 그 다음 뭔데? 푸코는 뭘 하자는 거야? 푸코는 감옥을 해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감옥을 우리 다 해방시켜? 우리 다 감옥을 해방시켜? 이런 얘기, 이런 의문들이 저한테는 항상 있었다는 이야기죠. 감옥을 해방시키자는 푸코의 이야기를 제가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거 괜찮은 이야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응? 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건대 또는 해체 이런 어떤 식의 이야기는 다 좋아요. 그걸 한마디로 해방이라 합시다. 인간 해방이라 합시다. 근데 그 다음 뭐냐? 이 푸코나 무슨 호르카이머나 아도널 같은 사람들은 그 다음을 묻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보드리알 같은 사람은 그럼 그대 이론 그게 바로 그 모더니즘이야. 우리 그런 거 안 해. 우리한테 묻지 마라고 하는 사실은 묻지 마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우리끼리 얘기하면 좀 비겁한 노릇이죠. 안 그렇습니까?
항상 실천 욕해놓고.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묻지 마. 이야기는 그건 굉장히 우리나라 검찰보다 더 나쁜 놈들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이 부정하는 그 많은 어떤 예를 들어 물질주의나 어떤 권력주의나 어떤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자유에 대한 구속이라든가 어떤 통치, 독재, 또 권력 만능, 물질 만능, 화폐 만능 그 많은 것들이 적어도 모더니즘이 17, 18세기 또는 뭐 19세기까지의 모더니즘이 더욱더 집약돼 나타나는 것이고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이 아니었던가. 뭔가 좀 저한테 그런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제가 이 체질상 이건 여러분 뭐 남들은 이런 걸 굉장히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나이도 들었고 들었던 게 나이가 들었다는 게 낡았고 그죠. 게다가 초원에서 살고 오늘 아침에도 뭐 닭하고 개하고 놀다 왔고 무슨 특별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요새 무슨 진중권 씨라든가 이런 아주 반짝반짝하는 이런 그 빛나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진중권 씨를 다 좋아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저는 잘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읽어보면 다 내가 했던 이야기 같은데 내가 다 하는 얘기인데 응? 뭐 여러분들 아면 뭐 우석훈 씨 같은 이런 분들 그분들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들이 그 젊은 사람, 젊지 않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아는 이야기예요. 나도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친구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아마 뭐 반짝반짝하는 그런 어떤 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재주는 분명히 재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저한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다 생겨나야 돼요, 그죠? 그런 거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르네상스가 왜 그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 꼭 부정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를 내가 피렌체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그런 정도 이야기밖에 내가 할 얘기가 솔직히 오늘 없어요. 이런 얘기가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됐잖아 반짝반짝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만. 가령 저는 독일이나 이 스웨덴이나 무슨 핀란드나 이런 데를 가면은요, 특히 스위스를 가면은 저는 막 숨이 팍팍 막혀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는데 안 가보신 분 앞에 이런 얘기 하면 좀 무서운데 아무튼 특히 스위스 같은 우리나라 스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죠?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제가 가본 스위스는 몇 번이나 가봤으니까 꼭 모든 산천이 그냥 세탁을 한 나라 같아요. 그게 무슨 그것도 아주 고급 세제로 말이죠. 이 그리스라는 알프스하고 그리스를 모두 다 세탁기 안에 집어넣고 매일 돌리는 것 같아 내가 보건데 세제 냄새가 막 나요. 그러면 나는 침도 한 번 못 뱉어요. 응? 담배 꽁초도 못 불지 물론. 근데 저 같은 골초는 스위스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기 어렵지만. 응? 이탈리아에 오면은 달라요. 제가 유일하게 유럽에서 숨 쉴 수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 나라는 제가 유일하게 침을 뱉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담배 꽁초 막 버려도 괜찮고 저처럼 이 차를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차를 싫어하는 그 여러 가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차를 싫어하는 것에 의해 생기는 분열적 정상. 예를 들어 차가 오잖아요. 조금 전에도 저 하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여 앞에서 차가 오면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지겨라 이거죠. 네가 가라. 근데 그런 나의 이 마지막 자존심이 유일하게 통하는 데가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게 통하느냐? 전부 다 저처럼 그렇게 해요. 차가 와도 그냥 가요. 교통신호고 뭐고 필요 없어.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야. 저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게 좋습니다. 이탈리아는 더러워요. 그건 세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더러운 나라예요. 더러운 나라예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무슨 제가 북유럽을 가는 이유는 뻔해요. 무슨 노르웨이 가는 이유, 뭉크 때문에 가고 이런 건데, 뭉크를 보러 이제 노르웨이를 가서 뭉크 보고 놀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올 텐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무슨 유레일 패스 같은 거 이런 애들 끊어다니는 이런 거 끊어가지고 내려오죠? 노르웨이, 스웨덴, 무슨 덴마크, 독일, 프랑스까지 오는데 보통 유럽에 이제 칸막이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5사람, 6사람이 이제 같이 앉는 3사람, 2-3사람씩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데 한 2-3일 동안 밤차를 타고 오면서도 거기서는 그 칸막이차에서 칸막이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참 힘듭니다. 누구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이 키가 한 190대는 루즈 아닌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 저는 이제 루즈니까 같이 상대가 안 돼요. 그죠? 그야말로 대가리 노란 색깔에 눈깔이 파란 색깔에 이 사투리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한 190 이상 되는 것들이 그 앞에 앉아 있으니 공포에 떱니다. 그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다가 알프스를 넘고 이탈리아에 딱 들어오면 타는 것들이 전부 다 저보다 더 루저예요. 비슷해요. 여기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아마 키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가리 검죠? 눈깔이 검죠? 피부도 저만큼 이렇게 좀 끔잡잡하죠? 이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얘들은 또 앉으면 한 1-2분도 안 걸려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스킨십이 대단하죠. 이탈리아 사람들. 서로 때리고 한 2분 뒤에 나누어 먹고 음식 같은 거 나누어 먹고 이렇게 이제 지내는 그런 분위기죠. 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좋아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든 2가지. 담배 꽁초를 버려서 좋다. 스킨십이 편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러분 아마 돈 내신 분들 진짜 아까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저한테는요, 가령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 대에서 보는 그 장엄한 고딕들,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 이건 웅장하다 못해 그야말로 저기 진짜 청당이구나 싶죠. 그 무슨 쾌활람 같은데 이런 데 가서 그 거대한 성당들을 보면. 근데 그런 것을 보다가 이탈리아에 와서 좀 나지막하고 좀 이렇게 좀 인간다운 교회를 보면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고딕을 보다가 이탈리아에 와서 그 아주 낮은 그런 교회들, 빈민원들, 무슨 이 다빈치나 무슨 라파엘이나 이런 미켈란젤로의 어떤 그런 바티칸 좀 다르지만 예외지만 아무튼 이 피렌체나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보면은 직접 저한테는 그 속에 있으면 훨씬
뭔가 인간적이라는 느낌을 저한테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도 이탈리아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면 불편하니까 마음이.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그러다 보니 유럽의 역사를 봐도 유럽 미술을 봐도 유럽의 음악을 들어도 이탈리아 것만 이제 저는 이탈리아 명품에 별로 취미가 없는데 명품 빼고 이탈리아 것만 저한테 이렇게 피부로 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드릴 수 있는 건 피부로 왔다. 그밖에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피부로 왔다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우선 저에게는 글쎄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고 침을 뱉을 수 있고 그냥 차를 무시하고 막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막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당신은 그렇게 자유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그건 그것도 자유예요, 그죠? 여러분 아마 제가 그런 명색이 법대 선생을 30년 했으니까 자유란 말을 그렇게 뜻을 모르진 않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별로 동감하지 않으십니다. 이탈리아라는 어떤 공기의 자유, 도시의 자유, 삶의 자유. 자유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갖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는 법적인, 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의 자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유는 숨을 쉴 수 있는 자유이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이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이고 난 그런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이탈리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근데 그게 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이탈리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물론 그 전에 또 역사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탈리아 르네상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탈리아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 어떤 삶의 양태, 어떤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어떤 자유,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형성된 어떤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자치? 그러한 어떤 개인의 자유와 어떤 도시라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어떤 사회의 자치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떤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느낌. 이런 걸 저는 받아왔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전혀 무슨 거대 담론으로 제시하는 생각은 전혀 없이 자유자치 자연이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줄여봤어요. 요새 인터넷 세대에게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재미없는 줄임인지 모르지만 삼자주의라고 제가 줄여봤는데 오늘 이제 그 르네상스 이야기를 왜 하느냐, 또 앞으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제가 뭘 발견하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삼자주의라는 건데, 그러니까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르네상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세까지의 어떤 가령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신의 어떤 그 질서. 신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그걸 반드시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나 사회체제나 제도를 지배한 또는 그 신과 함께 어떤 길드라든가 어떤 영토라든가 영주하의 어떤 그 봉건적 구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유럽의 전통적인 타자의 어떤 존재, 타자의 지배, 타자의 억압, 타자의 구속으로부터의 나의 자유, 나라는 인간의 어떤 선언,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내가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선언하는
신에 대한 어떤 길드라든가 이런 제도와 사회에 대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전통적인 억압에 대한 어떤 나의 자유, 개인의 자유, 개성 이런 것을 선언한, 물론 그게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면서 자유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롭습니까? 난 별로 자유롭지가 못해요. 내가 별로 이탈리아 공기에서 숨을 확 들이마실 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서 특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의 자유를 지금 부족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공감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네. 어? 누군가 나를 자꾸 억누르고 있어요. 나를 막 억압을 하고 있어요. 난 그런 느낌을 가져요.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선언했던, 열망했던, 외쳤던 그런 자유에 대한 어떤 바람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피부로 와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걸 무슨 역사적 상상력으로 해야 될지 주관적 상상력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지난 한 20, 30년 아마 이탈리아에 한 10차례 이상 몇 번을 갔다 왔다 했을 것 같은데 항상 이탈리아에 가면서 저 나름대로 유럽 문화라고 하는 것,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제가 얻은 나름의 이탈리아 르네상스로부터의 교훈 같은 겁니다. 그런 자유로움이 전제가 되어서 그 조그마한 도시가 어떤 국가라든가 교황청이라든가 이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의 지배가 아니라 조그마한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몇만 명 되지 않는, 지금 종합대학 크기밖에 안 되는, 아테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한 20만 인구가 제일 많을 때가, 그런데 거기 시민이라고 무슨 정치를 합시고 시민으로 자기를 갖는 사람 한 2만 명밖에 안 되었어요. 다 지금 우리나라 종합대학 정도 크기입니다. 그런 게 아테네 민주주의를 했고, 그런 게 피렌체 민주주의를 했고, 그런 게 베니스 민주주의를 했고,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학생회 선거하는 거 비슷한 이야기죠, 솔직히. 그래서 그것도 막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이 뉴스가 나오던데, 그런 어떤 조그마한 도시에서 한 몇만 명 모여가지고 저끼리. 그러니까 여러분, 난 항상 그런 그런 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조그마한 경산시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이었습니다만, 여기 업의 인구가 한 몇만 명 됩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이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업 정도보다 작은, 조그마한, 그러니까, 아테네 업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 업인 거야. 그죠?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앞뒤집, 마치 우리가 지금 무슨 슈퍼집, 옆에 세탁소집, 또 그 옆에 비디오집이 있듯이 미켈란젤로가 살았고, 다빈치가 살았고, 라파엘이 산 거예요. 예? 그 뒤에 좀 괜찮은 부잣집이라고 해서 메디치가 살았던 거예요. 그 메디치 뒷집에는 이제 좀 불평불만이 있는 인상 험악한 마키아벨리가 항상 어마어마한 눈초리를 보냈던 거예요. 저끼리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저끼리 막 뭐 그리고 쓰고, 그죠? 한 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나는 그 사람들이 다 자유로운 개성의 개인이고 또 자기들끼리 어떤 절대 권력이나 절대 질서나 절대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항상 어떤 자그마한 그 도시에서의 삶을, 사회적인 삶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주체로서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나 무슨 다들 그 마을, 그 동네 속에서 끼리끼리 살면서 물론 서로 찢고 뽑고 싸우기도 했지만 항상 나름으로 뭔가 공동의 가치를 소유하고 토론하고 또 대부분 다 그 서로 다 같이 나누어서 했어요. 예를 들어 뭐 마키아벨리, 우리 보통 정치학자 무슨 뭐 군주론을 정치학의 뭐 고전이라고 하지만 마키아벨리 시도 쓰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그죠? 비슷비슷해요, 대부분 다. 미켈란젤로도 무슨 시도 쓰고 뭐 다빈치 물론 뭐 기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대체로 그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 인간, 어떤 특별한 전문 분야의 전공자로서의 무슨 특별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일종의 아마추어 정신이죠. 아마추어적 정신으로 아마추어적 예술, 아마추어적 어떤 그런 학문을 하고 산 거죠. 난 그게 그 사람들이 그 동네의 이야기를 쓰고,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그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에 메디치라는 사람을 두고 또는 보자리라는 사람을 두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떤 업장 정도의 무슨 자신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직히는 그걸 군주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 전에 신이 뭐 성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무슨 질서나 관념이나 이념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기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그 동네의 여러 가지 일을 또는 동네의 아름다움을, 동네의 형상을 또는 동네 처자의 나체를 뭐 하여튼 그 아름다움 또는 그 정치, 그 사회, 경제를 자기들이 자유롭게 보고 실제로 그게 참여하고 그런 것에 어떤 문제점을 기록하고 그 아름다움을 그리고 하는 이런 모든 그 현실에서 주어지는 가장 자유로운 어떤 표현행위, 창작행위가 나는 르네상스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달리 거창한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롭고 그 사람들의 삶을 형성한 그 도시가 너무나 그야말로 자유로운 개인들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든 고민을 서로가 상의하고 논의한 그런 어떤 자치하는 정신 속에서 르네상스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책 같은 거를 이제 뭐 다 우리들 여기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뭐 그림 그리기라든가 뭐 음악 듣기라든가 뭐 이런 뭐 다들 우리가 다 흔히 하는 이런 걸 조금 좋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야말로 아마추어로 아마추어였는데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무슨 책을 쓰게 되고 뭐 이렇게 됐어요. 참 잘못된 일인데. 사실 르네상스라는 거를 한 10년 전에, 꼭 10년 전이에요. 이른바 2000년 1월 달. 지금은 뭐 조중동이라 그러면은 뭐 정말
죽어서도 보고 싶지 않은 거지만. 그 2000년,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글쎄, 동아일보는 안 봤을지 모르겠는데, 신동아라는 잡지에서 이제 저한테 와서, 뭐, 좀, 2000년 1월 달호에, 21세기를 뭐 어떻고 저떻고 바라보는 대인터뷰를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참 미친 짓이었는데, 2000년 1월 토에 나오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12월 달인가 했는데, 2000년 1월 달에 신동아라는 잡지에 제 인터뷰가 실린 걸 딱 보니까 표지에 무슨 르네상스 인간이 어떠저떠 이런 표제가 그 제목이 붙었어요. 이런 촌스러운 제목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이 신동아라는 잡지에서 저보고 무슨 글을 연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그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그 신동아 연재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 연재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나는 르네상스 인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잡지에서 나를 인터뷰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나니까 이제 르네상스 사람이 그럼 뭐냐, 르네상스 인간이 뭐냐, 르네상스인이 뭐냐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르네상스인에 대한 르네상스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게 작년에 이제 책으로 나왔고 한 10년, 한 7, 8년 만에 책으로 나온 거죠. 그것도 책으로 한 7, 8년 동안 책을 안 냈으니까 사실 책으로 만들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보고 누군가가 보고서 이제 그게 좀 내가 보기엔 전혀 팔릴 책이 아닌데 그걸 팔린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책을 낸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혹시 시중에서 사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위촉받아서 그러면 그 책은 나온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싶어서 이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르네상스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화가들이나 이 학자들이나 무슨 이런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저한테 별로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 또는 그 관심을 갖는 어떤 르네상스의 정신이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무력한데 제가 여러분 이 시골에 산 지가 10몇 년 되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 시골 여러분 혹시 아파트 옛날 그 시골 살기 전에 아파트 살 때도 사실 별 볼 없었습니다만 더 했지만은 여기 시골에 살면서 시골에 살려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쨌든 좀 이 시골답게 그죠? 좀 사람들하고 친하고 아까 이탈리아에 왔을 때 그렇게 했듯이 그죠? 좀 치대고 이래 막걸리도 자주 마시고 농사 같이 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하는 그 시골 생활 그죠?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풍악도 울리고 이렇게 그야말로 개판으로 사는 나는 그런 시골 생활을 상상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시골 생활이 도시 생활보다 더 상망한 거 있죠. 거의 매일 송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놈 나라가, 이놈 시골 동네는, 나라 그러니까 그 모양인데, 아무튼 그 동네에 또 어떻게 명색이 대학 교육이라도 받은, 게다가 나는 대학 선생 아닙니까? 그것도 법대 선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자기들끼리 무슨 계속 싸우다가 항상 저한테 와요. 제가 이제 양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좀 항상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제 제가 두 쪽을 모시다 놓고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 잘 지내보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죠. 이른바 자취해보자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10몇 년 동안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다 재판을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 밖에도 제가 그렇게 나서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여튼 시골이 옛 시골이 아니에요. 시골이도 상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내 동네가, 내 마을이, 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우리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좀 서로가 지혜를 짜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생각해서 이 동네를 좀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제 고민인데 저는 딴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참 이게 힘들구나. 그래서 항상 이제 르네상스 사람은 어떻게 했나. 제가 르네상스 사람들이 살아온 걸 쭉 보면 조금 쉬었다 다시 이제 좀 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운만 좀 띄우고 싶은데 아까 잠깐 제가 아마추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특별한 한 어떤 영역에만 빠져가지고 그 영역에만 통하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이론이나 논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조금씩 대충 관심을 가지고 이거 보면 사실 뭐 좀 황당하죠, 그죠? 우물을 한 우물을 파라고 그랬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아마추어는 금방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철학이다, 음악이다, 미술이다 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지적인 수준으로 말하면 초딩입니다, 그죠? 초등학교는 다 그런 거 배우잖아, 그죠? 우리나라 중학교 올라가면 그런 거 안 배우잖아. 음악, 미술 이런 거 안 하잖아. 아마추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데는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촛불 시절에 초딩은 다 맡겨버리라고 막 다 때려치우고 우리 초등학교 초딩 학급 선거 정도만 우리 하자.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가 우리 생각에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고 한데 그게 안 돼. 내가 그걸 스스로 경험을 해요. 내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동네에 열 몇 집 평화를 명색이 법과대학 교수라는 게 학장까지 지낸 게 그죠? 나이도 내일 모레 60인데 그죠? 환갑인데 지혜롭다? 개코나 말도 없어 가만 보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제 동네 사람들인데 아무도 안 계시는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뭐 하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왜 문제냐. 글쎄 이 진짜 건방진 이야기 좀 일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것밖에 없습니다. 글쎄 내 동네와 내 나라를 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건대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지 생각밖에 모르는 것 같아. 지 생각, 지 사고 꽉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독선이고 그게 독재고 권위죠. 뭐 동네 사람이 뭐 그런 것이나 이명박 씨가 그런 것이나 또는 뭐 한나라당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나 여기 한번 민주당도 비슷비슷한 게 보입니다만 아무튼 전부 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내가 본 데는 어떤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뭐 아주 초딩 수준의 차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이제 모셔놓고 이제 술판을 벌였어요. 동네에서 술판을 벌이면서 음악을 이제 틀었죠.
막 이제 막 뽕짝도 틀다가 장기야도 틀다가 장기야를 좋아합니다.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괜찮대요. 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 음악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한 번은 노인들이 하도 개사해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하는 취미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동네 이제 어른들 이제 초상화를 그려드렸어요. 원수들끼리. 글쎄 그런 노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동네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원래 이런 것도 사실 별로 어렵는 이야기인데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 볼 지금 생각을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동네 도서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이제 다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책을 갖다 놔야 될 게 이제 어머니 제 책 같은 건 절대 안 읽겠죠. 글쎄 내 동네 어른들이 대부분 이제 70, 80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막 평생을 고생해서 자식 공부시킨다고 오로지 축구라고 농사를 지어서 돈 몇 푼을 건지는 것 외에는 평생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 르네상스 인간이 되어서 우리 동네가 르네상스의 본뜻인 어떤 신생, 재생, 부흥의 동네가 될지 의문이지만 물론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제 동네에 대한 희망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제 나라, 제 현실에 대한 희망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르네상스의 이야기가 저 나름으로는 절실하다. 뭐가 좀 여러분 절실함이 느껴졌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한 10분 쉬고 이제 좀 교수답게 좀 괜찮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1시간은 여러분들하고 좀 감을 잡는 느낌이 통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저로서는 고마울 따름입니다. 일단 좀 쉬죠.